와, LH 청년 전세임대 드디어 대상자로 선정되셨군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아마 지금 기쁘기도 한데 한편으론 이제 뭐부터 해야 하지? 좀 막막하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그러실 거예요. 그쵸. 선정되셨습니다 하고 문자는 딱 왔는데 그래서 이제 뭘 어떻게 해야 하지? 갑자기 막막해지잖아요.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그 모든 궁금증 하나하나 시원하게 풀어드릴게요. 딱 5분만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이 집을 딱 찾아서 계약하고 내 집 열쇠를 손에 쥐기까지 그 모든 과정을 제가 옆에서 지도처럼 쫙 펼쳐서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가장 먼저 우리가 이 전세임대라는 게 도대체 뭔지 개념부터 확실하게 잡고 가야겠죠? 이건 뭐냐면요, 여러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집주인, 그리고 든든한 LH 이렇게 셋이서 한 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 이 집에서 살고 싶다 하고 집을 딱 고르면 LH가 여러분 대신 집주인이랑 전세 계약을 맺어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은 그 LH랑 다시 임대 계약을 하는 방식이에요. 훨씬 안전하겠죠? 자, 이제 개념은 알았으니까 제일 신나는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여러분의 첫 집을 찾아 나설 시간입니다. 조건이 생각보다 되게 넓어요. 서울 어디든 85제곱미터 이하면 대부분 괜찮거든요. 근데 딱 하나, 이것만큼은 별표 5개 치고 기억하셔야 돼요. 바로 부채 비율입니다. 쉽게 말해서 집주인이 받은 대출이랑 여러분의 전세 보증금을 합친 돈이 집값의 90%를 넘으면 절대 안 돼요. 이건 여러분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니까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 화면 보시면 어떤 집을 찾아야 하고 어떤 집은 무조건 걸러야 하는지 딱 보이죠?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다 되고요. 심지어 지금 살고 있는 집도 집주인만 오케이 하면 가능해요. 신기하죠? 근데 반대로 내 직계가족, 그러니까 부모님 집은 안 되고요. 서류상 문제가 있는 집은 당연히 피해야 합니다.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특히 요즘 반지하 알아보시는 분들 많으신데 이거 진짜 중요해요. 잘 보세요. 왼쪽에 있는 것처럼 허리 높이까지 오는 차수판, 그러니까 홍수 막는 판이 제대로 설치된 집은 괜찮아요. 안전하다고 보는 거죠. 근데 오른쪽에 저거, 그냥 비만 가려주는 얇은 캐노피만 덜렁 있다? 이건 안 됩니다. 왜냐? 안전이랑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이 차이 꼭 기억하세요. 자, 마음에 쏙 드는 집을 찾으셨다고요? 아주 좋습니다. 그럼 이제 계약서에 도장 찍고 열쇠를 받기까지 딱 5단계만 거치면 됩니다. 자, 전체 그림을 한번 볼게요. 총 5단계예요. 첫째,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아서 신청하고. 둘째, 법무법인이 이 집이 안전한지 검토하고 승인해주고. 셋째, 다 같이 모여서 계약서에 도장 쾅 찍고. 넷째, 이사 가기 전에 전입신고하고. 마지막 다섯째, LH가 잔금을 보내주면 드디어 입주하는 거죠. 어때요? 생각보다 간단하죠? 첫 번째, 두 번째 단계는 사실상 여러분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고른 집이 법적으로 깨끗한지, 위험 요소는 없는지 LH가 지정한 법무법인에서 아주 꼼꼼하게 다 확인해 줄 거예요. 자, 드디어 대망의 계약일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이 내야 할 보증금 있잖아요. 이거 계약하는 바로 그날, 그 자리에서 바로 내야 합니다. 제가 며칠 있다가 이런 거 안 통해요. 그러니까 이 돈은 무슨 일이 있어도 미리 딱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아셨죠? 이제 정말 거의 다 왔어요. 입주하는 날까지 전입신고만 딱 마치면 LH에서 집주인에게 나머지 잔금을 모두 보내주고요. 여러분은 드디어 꿈에 그리던 새집 열쇠를 받게 되는 겁니다. 정말 축하드려요. 자, 이제 계약 과정까지 쫙 훑어봤으니까 제일 현실적인 얘기 한번 해볼까요? 네, 바로 돈 얘기죠. 그래서 도대체 내 돈은 얼마나 필요하고 매달 내는 월세는 또 어떻게 계산되는 건지 지금부터 속 시원하게 알려드릴게요. 일단 이 숫자부터 머리에 딱 넣어두세요. 1억 2천만 원. 수도권에 사는 1인 가구를 기준으로 LH에서 최대 이 금액까지 전세금을 지원해준다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여러분의 예산 기준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이 실제로 내야 할 돈을 한번 보세요. 어때요? 생각보다 훨씬 적죠? 1순위 자격이 되시면 보증금 딱 100만 원, 2, 3순위여도 200만 원만 있으면 돼요. 매달 내는 돈도 월세라기보다는 LH가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 같은 개념이라 부담이 진짜 적어요. 월 임대료 계상, 이거 뭐 복잡한 수학 공식 같아서 머리 아프시죠? 전혀 그럴 필요 없어요. 아주 간단해요.
LH가 지원해준 전체 전세금에서 내가 낸 보증금 뺀 금액 있죠? 거기에 정해준 이자율을 곱하고 그걸 그냥 12로 나누면 끝! 그게 바로 여러분이 매달 낼 독이에요. 쉽죠? 좋습니다. 이제 입주까지 안전하게 마쳤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 좋은 집에서 앞으로 쭉 잘 살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할 중요한 규칙 몇 가지만 짚어드릴게요. 이 숫자 3개는 달력에 꼭 표시해두세요. 일단 대상자로 뽑히고 나서 9개월, 이 안에 집 구해서 계약까지 끝내야 해요. 그리고 첫 계약은 2년 단위로 하고요. 조건만 유지되면 계속 연장해서 최대 10년까지 정말 길고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정말 마지막이에요. 이 집에서 오랫동안 문제없이 잘 살기 위해서 이건 절대 하면 안 되는 거 3가지. 첫째, 집주인이랑 우리끼리 몰래 다른 계약서 쓰는 거 절대 안 돼요. 둘째, 내 집을 다른 사람한테 돈 받고 다시 빌려주는 거 불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계약 기간 동안에는 주민등록 주소지를 절대 다른 데로 옮기면 안 돼요. 이 3가지 어기면 정말 큰일 나요. 바로 계약 해지될 수 있으니까 이건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자, 어떠셨나요? LH 전세임대 막막하기만 했는데 이제 머릿속에 지도가 좀 그려지시나요? 이제 여러분 손에 그 지도가 들려 있습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어요. 자, 이제 여러분의 첫 번째 보금자리를 찾아 나설 준비 다 되셨죠? 상상해보세요, 여러분. 서울 한복판에서 며칠을 진짜 막 발품판 끝에 여러분의 예산에 딱 맞는 완벽한 전셋집을 드디어 찾았습니다. 오, 아주 기분 좋은 순간이죠. 그렇죠. 그런데 집주인과 마주 앉아서 계약서에 도장을 탁 찍으려는 찰나에 갑자기 거대한 공기업이 여러분과 집주인 사이에 쑥 끼어들더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잠깐, 도장은 우리가 대신 찍겠습니다. 와, 정말 당황스럽겠네요. 완전 당황스럽죠. 보통 우리가 집을 구한다고 할 때 머릿속에 그리는 직관적인 과정이랑은 아예 다르잖아요. 네, 완전히 다릅니다. 사실 내가 돈을 내고 내가 살 집인데 정작 법적인 계약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는 사실이 처음에는 굉장히 낯설고 당황스럽게 다가올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깊이 파헤쳐볼 핵심 자료가 바로 그 방혹스러움의 정체이자 청년들의 주거 생존을 돕는 2026년도 청년 전세 임대주택 계약 안내문입니다. 아, LH에서 나온 그 유명한 문서군요. 네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19세부터 39세 사이의 청년, 대학생, 그리고 취업준비생 여러분을 위해 발행한 무려 20페이지 분량의 공식 가이드북이죠. 20페이지면 분량이 만만치 않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미션은 아주 명확합니다. 이 빽빽한 법률 용어랑 복잡한 행정 절차들 속에 꽁꽁 숨겨진 여러분의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면서 서울에 내 집을 마련하는 진짜 생존 비법을 찾아내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미션입니다. 자, 그럼 방금 말씀드린 그 기묘한 계약 구조 이야기부터 바로 시작해보죠. 이 약간 뭐랄까 거대한 금융방패이자 VIP 경호원 같은 샌드위치 구조, 도대체 왜 이렇게 만들어둔 건가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20대 사회초년생들이 부동산 시장에 처음 진입했을 때 마주하는 위험성을 먼저 좀 이해해야 합니다. 아, 그 무서운 전세 사기 같은 거요? 네, 맞습니다. 요즘 전세 사기나 이른바 깡통 전세 뉴스 많이 보셨잖아요. 사실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열람해서 선순위 근저당이 얼마나 있는지 혹은 집주인의 세금 차납 내역은 없는지 이런 걸 권리 분석이라고 하는데요. 저도 부동산 가면 항상 듣는 단어예요. 권리 분석. 그렇죠. 근데 이걸 완벽하게 해내는 건 사실 전문가들에게도 꽤 까다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LH가 일종의 거대한 금융방패를 자처하는 겁니다. 아, 청년이 직접 방어하기 힘드니까 대신 막아주겠다. 정확합니다. 청년이 살고 싶은 집을 골라오면 LH가 지정한 위탁법무법인의 변호사와 법무사들이 먼저 이 집이 법적으로 안전한지 진짜 샅샅이 필터링을 거칩니다. 오, 전문가들이 직접 필터링을 해주는군요. 네. 그리고 무사히 총괄가 되면 LH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맺고 그 집을 다시 청년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을 취하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청년 입장에서는 권리 분석이라는 그 가장 무섭고 어려운 허들을 국가가 고용한 법률 전문가들이 대신 넘어주는 셈이네요. 맞습니다. 굉장히 든든한 시스템이죠. 그런데요, LH가 그렇게 법적으로 확실하게 보증을 서주는 거라면
아무 집이나 다 승인해 주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조건이 꽤 까다롭지 않나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보호막이 강력한 만큼 그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집의 자격 요건은 진짜 아주 깐깐합니다. 역시 그럴 줄 알았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들이 있죠? 우선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입주 대상자로 선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정확히 9개월 이내에 집을 찾아서 계약을 마쳐야 합니다. 9개월이면 넉넉한 것 같으면서도 은근히 압박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공간적 제약도 따라붙습니다. 서울 지역 신청자는 서울시 전체 25개 구 어디에서나 집을 구할 수 있지만 대학생 유형으로 신청한 분들은 조금 다릅니다. 대학생들은 제한이 있나요? 네, 본인이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나 거기에 연접한 시, 군 단위로만 지역이 묶이게 됩니다. 아, 학생들의 주거 안정이라는 본래 취지에 맞게 통학 가능한 거리로 딱 제한을 두는 거군요. 합리적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문서를 꼼꼼히 읽어보다가 진짜 가장 궁금했던 물리적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부분이죠?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라는 건 뭐 일반적인 기준 같은데요. 그 뒤에 부채 비율 90% 이하라는 아주 구체적인 허들이 있더라고요. 아, 그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잠깐 생각해보면 집값이 1억이면 부채가 9천만 원까지만 된다는 건데 왜 하필 90%일까요? 시장에 나가보면 100% 꽉 채운 전셋집들도 흔하잖아요. 이 제도의 작동 원리를 꿰뚫어 보시는 아주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사실 왜 100%가 아니라 90%일까요? 이건 일종의 충격 흡수 공간을 만들어 두는 겁니다. 충격 흡수 공간이요? 네, 자동차로 치면 크럼플존 아시죠? 그거랑 똑같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과산해서 이 집이 법원 경매로 넘어가게 되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보죠.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네. 근데 경매 시장에서 집이 감정가의 100%, 그러니까 재값에 완벽하게 낙찰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보통 80%나 90% 선에서 낙찰되거든요. 아, 만약 부채가 100%꽉 차 있는 집이었다면 경매로 넘어가는 순간 누군가는 무조건 돈을 떼이게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바로 그거죠. 이 전세금은 결국 국가의 세금, 즉 주택도시기금이라는 거대한 공적 자금에서 나오는 겁니다. 아, 내 돈만 들어간 게 아니군요. 그렇죠. 그래서 90%라는 상한선은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공적 자금과 청년의 보증금을 단 1원 한 푼 잃지 않고 100% 회수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계산된 마지노선인 셈입니다. 와, 듣고 보니 진짜 철저하게 숫자로 계산된 안전장치네요. 또 하나, 제가 이 안내문에서 현실의 무게를 훅 느낀 디테일이 있었어요. 어떤 디테일이죠? 보통 이런 행정문서는 엄청 딱딱하고 그냥 관념적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반지하 주택에 대한 조항을 보니까 굉장히 구체적이더라고요. 아, 반지하 조항 보셨군요. 네, 원칙적으로 지하 혹은 반지하 주택은 계약이 전면 금지되어 있는데 예외적으로 차수판, 그러니까 물막이판이 설치되어서 정상 작동하는 경우에만 승인을 해준다고 콕 집어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이 바로 정책이 시대의 아픔과 기후변화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대목입니다. 맞아요. 최근 몇 년간 여름에 국지성 폭우 오면 서울 반지하에서 너무 안타까운 사고들이 많았잖아요. 네, 너무 가슴 아픈 인명피해들이 있었죠. 그래서 정책이 현실에 맞게 수정된 겁니다. 심지어 문서를 보면 비가림막이나 창문 캐노피 정도로는 절대 안 된다고 예시 사진까지 첨부해서 못을 쾅 박아뒀어요. 네, 대충 흉내만 낸 건 안 봐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책상머리에서 나온 규정이 아니라 실제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현장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진화한 규정이라는 게 확 느껴졌습니다. 아주 훌륭한 통찰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까다로운 물리적, 법적 필터를 무사히 통과한 안전한 집을 찾았다고 치죠. 그럼 이제 청년들의 머릿속을 맴도는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드디어 돈 이야기군요. 맞습니다. 도대체 LH가 얼마의 실탄을 지원해 주길래 이렇게 깐깐하게 심사하는 걸까요? 꽤 든든한 실탄을 쥐어줍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 단독으로 거주하는 청년 기준으로요. LH가 최대 1억 2천만 원까지 전세금을 지원합니다. 와, 1억 2천이요? 네. 그리고 만약 청년 본인이 돈을 좀 더 보탤 여력이 있다면 전세금 총액이 최대 1억 8천만 원인 집까지는 계약이 가능합니다. 1억 2천만 원이라? 그럼 계산을 한번 해보죠. 1순위 청년의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할 기본 임대보증금이 단돈
100만 원이라고 문서에 나와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딱 100만 원이죠. 그럼 1억 2천만 원짜리 전셋집을 구했을 때 내가 100만 원만 내면 나머지 1억 1,900만 원은 LH가 다 대준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대박인데요? 그럼 이자에 대한 부담은 어느 정도인가요? 세상에 공짜는 없잖아요. 물론 이자는 있습니다. 하지만 LH 지원금에 대해서 연 1.2%에서 최대 2.2%라는 아주 파격적인 금리의 이자만 월 임대료 명목으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와, 1억 1,900만 원을 빌렸는데 금리가 1.5%라고만 가정해도 한 달에 내는 이자가 10만 원대 중후반 수준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엄청 저렴하죠. 요즘 서울에서 고시원 창문 있는 방 구하려면 월 40만 원을 훌쩍 넣는데 이건 정말 엄청난 혜택입니다. 그렇죠. 진짜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아주 현실적인 딜레마가 하나 떠오릅니다. 요즘 서울 부동산 시장 나가보면 완전 100% 순수 전세에는 정말 찾기 힘들잖아요. 네, 전세시가 말랐다고들 하죠. 네, 대부분 보증금을 좀 낮추고 월세 30만 원, 50만 원씩을 끼워받는 이른바 보증부 월세, 반전세가 대세인데 말이죠. 맞습니다. 반전세가 엄청 늘었어요. 만약 청년이 매달 집주인에게 내야 할 월세를 밀리면 어떻게 되나요? 앞서 말씀하신 대로 계약의 당사자는 내가 아니라 LH니까 집주인은 당장 LH한테 월세를 내놓으라고 독촉할 것 같은데요? 오,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바로 그 지점이 공공정책이 반전세화라는 시장의 현실을 수용하면서도 공공기관의 리스크를 어떻게 방어할 것인지 엄청나게 고민한 흔적이 역력한 부분입니다. 아, 대책이 있군요. 네, 안내문을 보면 이 딜레마를 아주 영리한 안전장치로 해결해 두었습니다. 보증보월세 주택을 계약할 경우에 청년은 기본 보증금 1,000만 원 외에 반드시 추가 임대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아, 일종의 보증금을 더 걸어두는 거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팅되어 있죠? 여기서 두 가지 선택지를 줍니다. 첫 번째는 3개월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만 추가로 내고 대신 임차료 지급 보증이라는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겁니다. 아, 3개월치만 내고 보험에 든다? 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디테일은 이 보증보험 가입 비용 전액을 청년이 아니라 LH가 부담한다는 사실입니다. 헐, 보험료를 LH가 대신 내준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택지는 단순히 12개월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보증금으로 넉넉하게 맡겨두는 겁니다. 만약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는 집이라면 이 두 번째 옵션, 즉 12개월치를 의무적으로 내야 하고요. 아, 이해가 단번에 되네요. 그러니까 청년이 혹시라도 생활비가 부족해서 월세를 못 내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집주인이 입을 타격과 LH의 난처함을 방어하기 위해서 3개월에서 12개월치의 안전마진을 미리 딱 확보해 두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서 어류고 불킬 일을 미리 막아주는 거죠. 게다가 당장 목돈이 없는 청년을 위해서 보험료까지 LH가 대신 내주면서 3개월치만 걸게 해주는 첫 번째 옵션은 와, 정말 섬세한 배려네요. 그렇죠. 이런 디테일이 정책의 퀄리티를 높이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제가 이 문서 뒤쪽을 보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 몰라서 놓칠 법한 숨겨진 보너스 혜택들이 꽤 있더라고요. 아, 네. 단순히 전세금 이자만 저렴한 게 아니죠. 이사라는 행위 자체가 수반하는 부대 비용의 장벽을 크게 낮춰주는 혜택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사할 때 은근히 수십만 원씩 훅 깨져서 속 쓰린 돈이 바로 부동산 중개 수수료잖아요. 네, 그거 진짜 무시 못하거든요. 그런데 단독 거주 기준으로 최대 36만 원까지 LH가 중개 수수료를 현금으로 지원해 주더라고요. 맞습니다. 게다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사갈 집의 상태가 너무 열악할 때를 대비한 혜택도 있습니다. 오, 집 상태가 안 좋으면 어떻게 해주나요? 10년에 한 번, 계약 면적에 따라서 최대 60만 원까지 도배와 장판 시공 비용을 지원해 줍니다. 와, 60만 원이요? 60만 원이면 서울 원룸이나 투룸 정도는 충분히 새로 싹 도배를 하고 엄청 쾌적하게 시작할 수 있는 큰 금액이잖아요. 그렇죠. 헌집 줄게 새집다오 수준은 아니어도 삶의 질이 확 달라지죠. 이걸 쭉 보다 보니까 이건 단순한 대출 상품이 아니라 사회초년생의 주거 생활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세팅해주는 종합 패키지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런데요, 이 혜택들이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적용되는 대상이 문서에 따로 있더라고요. 아,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 안내문에서 절대 빼놓지 않고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정책의 온기가 가장 뜨겁게 닿아 있는 곳이죠. 네, 저도 보면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바로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퇴소해서 이제 홀로 사회에 서야 하는 자립준비 청년을 위한 특별한 보호망입니다. 아, 자립준비 청년. 일반 청년들은 보통 2년씩 계약해서 최대 4회 재계약, 그러니까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잖아요. 네, 일반적인 룰은 그렇습니다.
사실 10년도 적은 기간은 아닌데 이 자립준비 청년의 요건을 보니까 무려 14회 재계약, 그러니까 최장 3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자그마치 30년입니다. 30년이요? 20살에 들어가면 쉰적이 될 때까지 주거를 보장받는 건데 혜택의 스케일이 갑자기 훅 커진 느낌이에요. 이 30년이라는 숫자가 가지는 사회적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만 18세 혹은 조금 더 머물다가 20대 초반의 시설에서 나와서 온전히 혼자 힘으로 세상이라는 바다를 마주해야 하는 청년들에게 가장 결핍된 게 뭘까요? 기댈 곳. 그러니까 언제든 돌아갈 집이 아닐까요? 맞습니다. 바로 돌아갈 베이스 캠프입니다. 이 정책은 그들에게 단순히 방한칸을 빌려주는 걸 넘어서는 겁니다. 사회가 적어도 네가 중년이 될 때까지 길거리에 나앉을 일은 절대로 없게 우리가 튼튼한 방파제가 되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죠. 와, 그 심리적 안정감이 진짜 어마어마하겠네요. 게다가 비용 측면에서도 완전 파격적이잖아요. 네, 비용 혜택도 대단하죠. 22세 이하까지는 아예 매달 내야 하는 임대료 이자가 전액 면제되고 거주기간 5년 이내에는 50%나 감면해준다고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당장 내일의 생존을 걱정하면서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는 대신에 학업에 집중하거나 장기적인 커리어를 설계할 수 있는 그 귀중한 시간을 벌어주는 겁니다. 아,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시간을 벌어주는 거다. 네, 이것은 단순한 금전적 시혜가 아니라 한 인간이 온전히 자립하기 위해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를 국가가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개념으로 봐야 합니다. 네, 정말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든든한 안전망이네요.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많은 청취자 여러분들이 와, 이거 무조건 신청해야겠다 생각하실 겁니다. 네, 조건만 맞으면 안 할 이유가 없죠. 하지만 아까 저희가 이 제도를 방어력이 뛰어난 금융 방패라고 불렀잖아요.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의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만큼 이 혜택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 청년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무시무시한 규칙들도 문서 후반부에 아주 빽빽하게 적혀 있습니다. 네, 이른바 레드 플래그들이죠. 혜택이 막대한 만큼 그 책임도 아주 엄격하게 묻습니다. 조금이라도 꼼수를 쓰거나 규칙을 어기면 그 즉시 계약이 해지되고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거든요. 어떤 것들을 조심해야 할까요? 우선 임대인, 즉 집주인에 대한 검증 기준이 철벽 같습니다. 임대인이 국세나 지방세를 단 1원이라도 체납 중이거나 서울보증보험에 전세금 반환 사고를 낸 이력이 단 한 번이라도 있다면 아예 계약 테이블에 앉을 수조차 없습니다. 집주인 쪽 허들도 엄청 높지만 청년 본인이 실수로 밟을 수 있는 지뢰들도 꽤 많아 보여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의 주택도시기금에서 받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같은 상품이 있다면 입주 전까지 무조건 전액을 갚아야 합니다. 아, 기금 대출의 중복 수혜를 막는 거군요. 네, 중복은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입주 후에 전입신고만 쌓아놓고 실제로는 다른 곳에 살거나 아니면 이 집을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고 몰래 빌려주는 불법 전대 행위를 막기 위해서 실거주 확인이라는 거랍니다. 아, 불식 업무 같은 건가요? 네, LH 위탁 법무법인에서 진짜 불시의 실거주 확인을 나오기도 합니다. 불법 전대하니까 생각나는 아주 현실적인 유혹이 하나 있습니다. 시장에서 막 발품 팔고 집을 구하다 보면 가끔 집주인들이 이런 은밀한 제안을 할 때가 있잖아요. 어떤 제안이죠? 학생, LH랑 정식으로 계약할 때는 월세를 30만 원으로 적고 우리끼리 뒤로 따로 계약서 하나 더 써서 10만 원 현금으로 더 주면 내가 이 집 줄게. 이런 거요. 아, 이른바 이면 계약이군요. 네네. 그 이면 계약의 유혹. 당장 집이 급하면 흔들릴 수 있는데 이거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절대로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그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안내문에 아주 무거운 경고가 명시되어 있거든요. 이면 계약이나 불법 전대가 발각되는 그 즉시 LH와의 모든 계약은 강제 해지됩니다. 헉, 바로 쫓겨나는 거네요. 네, 근데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그렇게 뒤로 몰래 쓴 이면 계획 때문에 나중에 집주인과 분쟁이 생기거나 혹시나 돈을 떼이더라도 LH로부터 어떠한 법적 방어나 구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아, 샌드위치 구조가 깨지는 거군요. 맞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그 안전한 방패 바깥으로 걸어나가는 멍청한 행위죠. 게다가 제가 알기로는 이거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진짜 심각한 범죄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청취자 여러분, 아무리 집이 마음에 들고 절실해도 꼼수는 절대 금물입니다. 네, 절대 안 됩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매달 내는 그 저렴한 임대료도 3개월 이상 밀리면 방을 빼야 하니까 자동이체는 기본 중에 기본이겠고요. 네, 그것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요, 이런 복잡한 규정들이랑 권리 분석을 청년 혼자서 막 서류 뭉치 들고 뛰어다니면서 감당하려면 진짜 머리가 지끈지끈 아플 것 같은데요. 동사무소 갔다가 우체국 갔다가 다행히도 그 절차를 돕는 시스템이 예전보다 훨씬 엄청 스마트해졌습니다. 아까 권리 분석을 위탁 법무법인들이 대신해 준다고 했잖아요. 네, 변호사님들이 해주신다고 하셨죠? 서울을 예로 들면 마포나 은평 쪽은 법무법인 신세기, 종로와 용산은 서린, 그리고 강남 쪽은 신지. 이렇게 지역별로 법무법인들이 촘촘하게 딱 배치되어 있어서 가이드 역할을 해줍니다. 오, 시스템이 꽤 체계적이네요. 저도 옛날 방식 생각하고 무조건 주민센터 막 뛰어가서 서류 떼고 팩스 보내야 하나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네,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요. 집클릭이나 이집 같은 전용 온라인 권리 분석 사이트가 다 구축되어 있습니다. 아, 어플이나 웹사이트로 다 되는군요. 네, 스마트폰으로 현재 내 서류 심사가 어디쯤 진행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조회가 싹 가능합니다. 맞아요. 굳이 답답하게 전화기 붙잡고 언제 연결되나 상담원 기다릴 필요 없이 각 위탁 법무법인의 전용 카카오톡 채널을 그냥 추가해서 실시간 채팅으로 서류도 낼 수 있고요. 네, 궁금한 거 생기면 바로 톡으로 물어보면 됩니다. 확실히 디지털 네이티브인 청년 세대에게 딱 맞춰서 행정 절차의 마찰력을 싹 줄여놓은 게 보입니다. 자, 이렇게 20페이지짜리 가이드북을 저희가 하나하나 뜯어보니까요. 처음에 그 막막하고 낯설었던 감정이 많이 거치는 기분이에요. 저도 오늘 대화하면서 그런 걸 느꼈습니다. 결국 이 안내문은 우리를 통제하려는 무서운 족쇄가 아니라 진짜 치열한 서울 한복판에서 청년들의 피 같은 보증금과 소중한 시간을 든든하게 지켜주기 위해 벼려낸 실질적인 생존 무기였네요.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 제도가 품고 있는 선의와 치밀한 안전장치들은 정말 박수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방대한 문서를 덮으면서 동시에 우리 사회가 직면한 하나의 역설적인 딜레마를 좀 짚고 넘어가고 싶어졌습니다. 딜레마요? 이렇게 혜택도 많고 좋은 제도인데 어떤 딜레마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낸 이 텍스트의 밀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20페이지가 넘는 안내문, 엄청 까다로운 부채 비율 개선, 9개월이라는 타임라인, 각종 서류와 온라인 시스템 접속 절차까지. 확실히 혼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소화하기엔 만만치 않은 양이긴 하죠. 그렇죠. 현대사회에서는 정보와 그것을 해독하는 능력이 곧 권력이자 생존력입니다. 하지만 정작 이 제도가 당장 오늘 밤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분들, 즉 삶의 여유가 전혀 없고 복잡한 행정문서를 읽어낼 정보력이 부족한 최취약계층 청년들에게는 이 제도가 어떻게 다가갈까요? 아, 혜택이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네요. 네, 이 촘촘하고 완벽한 규정들이 역설적으로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거대한 행정적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아, 문서가 담고 있는 희망의 크기가 아무리 커도 그걸 신청하고 유지하는 과정 자체가 너무 고도화되어 있다면 누군가는 그냥 그 문턱 앞에서 스스로 포기해버릴 수도 있다는 말씀이군요. 그렇습니다. 제도를 완벽하게 설계하는 것, 그리고 사기꾼을 걸러내는 것, 물론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높은 행정적 문턱을 진짜 누구나 무사히 넘을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합니다. 네, 단순히 제도를 던져주는 걸 넘어서야 하죠. 맞습니다. 공공기관이나 사회복지사들이 어떤 추가적인 번역의 역할과 휴먼 터치를 제공해야 할지 우리 모두가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제도는 만들어지는 순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어떻게 닿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의심하고 살펴야 하니까요. 와, 정말 우리 모두가 생각해봐야 할 묵직한 화두네요. 처음에 우리는 국가가 막 대신 도장을 찍어주는 기묘한 상황을 상상하면서 이 시간을 시작했습니다. 네, 샌드위치 이야기로 시작했죠. 맞아요. 오늘 저희가 나눈 이 대화가 낯설고 두려운 부동산 시장이라는 미로 속에 서 있는 여러분의 손에 쥐어진 작지만 아주 밝은 랜턴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안내문은 단순한 규칙의 나열이 아니라 여러분의 권리를 방어하는 튼튼한 방패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고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꼭 한번 읽어보세요. 네, 오늘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지금 당장 스마트폰을 열어서 LH 청약 플러스 홈페이지에 꼭 들어가 보시길 권합니다. 이 20페이지 안내문을 여러분만의 예리한 무기로 직접 갈고 닦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의 깊이 있는 탐구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